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정비 독서 습관 만들기 11일차입니다. 하루 20분, 그 짧은 시간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는 손길이 자연스러워졌고 생각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드디어 첫 번째 책, 돈의 심리학을 완독했습니다.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낸 뿌듯함, 이거 진짜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 책 한 권이 남긴 생각과 감정들은 그 자체로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이 습관, 하루의 루틴을 바꾸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보게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도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를 읽습니다. 제목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말에서 나온다는 이 표현에서 저는 소통과 생각의 정리, 그리고 표현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생각이 구체화되고 방향이 생각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로 확장되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 책은 어떤 미친 아이디어를 말 속에서 발견했을까요? 저도 오늘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상위 1%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알려주는 미친 아이디어를 만드는 언어 훈련.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가요?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지역사회 활성화 같은 활동에 필요한 힌트를 얻고 싶어서인가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든 사회 활동에서든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은 꽤 있습니다. 소매 현장의 판매 촉진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을 찾으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다. 젊은 세대에 먹힐 만한 신제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수익성 높은 신규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한다. 능력 있는 상사가 좋다고 인정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고 싶다. 주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다. 부하 직원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열거해 보니 근본은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해결법을 찾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란 어떠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무리 독특한 발상이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기술을 서술합니다. 어떤 비즈니스에서든 개인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팀으로 아이디어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는 개인의 아이디어 발상 기술을 서술하고 후반부에서는 팀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강화하여 실행해 나가는 기술을 서술합니다. 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프로토타이핑 도구. 저는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지만 카피라이터에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광고 등을 통해서 접하는 광고 문구를 쓰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말로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릴레이 경기에 비유하면 프로젝트 마지막에 가치를 전달하는 최종 주자의 역할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첫 주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첫 주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카피라이터 일을 해왔습니다. 언어의 전문가로서 사업이나 프로젝트 시작에 관여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성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한 프로타이핑 도구다 라는 지론을 펼쳐왔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은 시스템 개발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자 테스트 결과를 얻어내면서 가설 아이디어의 정밀도를 높여가는 일입니다. 그런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사고방식처럼 비즈니스의 문제 해결도 진행에 앞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검증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검증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 것인지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아이디어를 검증하거나 재구축하는 방법까지 언급합니다. 말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형태로 만들거나 더욱 견고하게 보완해 나가는 개발의 순서를 자신이나 팀 안에 도입할 수만 있다면 더 빨리 그리고 저비용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서투른 편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자. 지금까지 사회인 대상 공개 강좌, 기업 연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대상 강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현장의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창출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게 서툰 사람으로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말로 아이디어를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나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커다란 힘이 되니까요.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집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 역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서툴고 아이디어와 마주하는 시간이 괴롭기 짝이 없던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제 경험도 섞어가면서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의 무기로 만들어 나가는 요령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기초로서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구조를 문제와 해결로 나누어 생각해보고 제 업무 시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분해 구축 시트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 발상의 가속 장치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평소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팀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판별하는 기술과 요령을 서술합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동료를 늘리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 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브랜드와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결을 서술합니다. 전반부인 세 번째 장까지는 주로 개인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기술을, 후반부인 네 번째 장부터 일곱 번째 장까지는 팀 차원의 아이디어력을 높이는 기술과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요령, 아이디어의 실현을 빨라지게 할 동료를 늘리는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기술을 서술했습니다. 개인과 팀이라는 양측 면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력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없는 이 책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이 이 책의 전체 구성입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더불어 아이디어력을 단련하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업무의 실천을 통해 더욱 견고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근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서툴다고 믿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으니 부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4년 1월 주식회사 Q 이사 니토 야스 이사.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를 넘어가고 아이디어의 발상법에 앞서 필요한 것, 제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재능이 제로였던 나.
아이디어 강의를 진행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디어를 잘 내는 분이 있다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자신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자신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다음 슬라이드 화면에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수강생 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예술과 아이디어에 흥미는 있었지만 저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재능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광고 대행사에서는 한동안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만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나와는 뇌구조 자체가 다른 그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겹쳐 크리에이티브 부서로 이동했고 카피라이터라는 직함을 달고 크리에이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업무가 잇따라 주어집니다. 어느 날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A사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면 좋을지 사흘 뒤에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신입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오도록 하세요. 신입이었기에 시간만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같은 곳만 빙빙 돌고 뭔가 떠올라도 괜히 부족하게만 느껴져서 지우고 또 생각해도 좋은 아이디어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국 그 사내 회의에 아이디어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봤지만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데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선배들은 기막혀 한다기보다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신입 동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되면서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이직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대학 시절 친구의 상담.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만드는 회사를 차렸는데 어떻게 판매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 중이야. 네가 전문가니까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브랜딩을 함께 생각해 줄 수 없을까? 하고요. 자신감을 잃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저는 한 차례 거절을 했지만 달리 기댈 사람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이 끝나면 바로 친구에게 달려가 밤을 지새워가며 의견을 나누곤 했습니다. 생각할 일이 산더미였거든요. 소비자가 상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면 POP 광고에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브랜딩과 판매를 동시에 진행할 전자상 거래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어떤 회사라고 어필해야 고객과 협력사가 관심을 가질지, 무엇보다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등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서 떠오른 생각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다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저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본업인 광고 대행사의 업무를 할 때는 선배에게 인정받을 생각만 해서 주어진 범위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 시작한 친구 회사의 일은 잘 팔리도록 해야 한다. 견고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카피라이터라고 해서 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출 상승이라는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했습니다. 생각할 일은 산더미였고 아이디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브랜드의 성패가 갈리므로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경영자의 시선으로 정신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불쑥 떠올린 생각을 말하면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라며 모두가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일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님을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목표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즐거운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거듭하면서 근무하는 광고 대행사에서의
업무 방식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캠페인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며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디어라는 것을 무기로 삼자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했던 저에게 상담을 부탁한 친구의 회사는 가방을 비롯해 장신구와 의류까지 취급하는 마더하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사장이자 디자이너인 야마구치 에리코 씨, 그리고 부사장 야마자키 다이스케 씨는 저를 공경에서 구해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에게 제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신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인가? 참고로 야마자키와의 사이에는 제 인생에 영향을 준 학창시절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구직 활동을 하던 야마자키는 외작의 금융회사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그는 온갖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으므로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일은 뭘까? 나는 굉장한 아이디어나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먼저 굉장한 아이디어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세상에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힘을 기르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친구가 말한 문맥 그대로 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굉장한 아이디어를 통해 탄생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세상에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일이 다 그래서 전달하는 전문가가 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마더하우스를 도운 일은 바로 학창시절의 내 생각을 다시금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아이디어가 중요한가? 최근 20년 사이 음악 업계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누구 또는 어느 기업이 떠오르나요? 세계적인 밴드나 아티스트, 아니면 유니버셜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 에이벡스와 같은 대형 음반 레이블 회사, 그도 아니면 보컬로이드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탄생시킨 야마하일까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사람이 아이튠즈를 만든 애플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와 같은 테크놀로지 기업을 꼽습니다. 사실 그들에 의해 CD에서 데이터로 미디어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음악을 소유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히트 법칙과 아티스트 발굴 방법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음악 업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플레이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들어와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상식이 깨지고 새로운 방식 안에서 또다시 아이디어에 의한 승패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음악 업계뿐 아니라 모든 업계에 통용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업계는 어떤가요? 음악 업계만큼 뚜렷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전엔 좋았는데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금까지의 업계 상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으며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다른 업계의 아이디어를 들고 뛰어드는 것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광고의 기원은 기원전 1000년, 제가 경력을 쌓아온 광고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는 디지털 광고비가 TV를 포함한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광고비를 뛰어넘으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광고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광고는 말 그대로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꾀합니다. 광고의 기원은 기원전 1000년경이라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고대 이집트의 테베 유적에서 발굴된 고문서 파피루스에는 도망친 노예 샘을 붙잡아 오면 사례로 금반지를 드리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수주의 광고라는 현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경찰에서 붙어있는 지명수배 전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이러한 기원에서 발전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기업 및 활동을 좋아하게 하려는 등의 여러 목적에 맞춰 널리 알림으로써 문제 해결을 꾀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그저 널리 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면서 광고로서 발신되는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3000여 년이나 이어져 온 널리 알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광고는 그저 널리 알리는 것을 뛰어넘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략, PR이나 지금까지의 문제 해결 수법에 얽매이지 않고 뭐든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으로 기획하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로서 전달하는 에드테크, 광고와 기술을 결합한 조어로 광고 전달을 고도로 시스템화한 것 전반을 가리킴과 마케팅에서의 데이터 활용, 그리고 소비자의 체험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생각하는 경험 디자인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 및 목적 중심 경영 같은 것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광고가 담당해온 문제 해결이 지금은 광고 대행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모든 업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업계에서는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규칙이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과거 방법으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디스럽터, 시장 교란자나 새로운 플레이어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래하여 새로운 규칙에 따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제와 편견을 버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생각하는 게 아닌 상황이 되었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하여 기술로서 익혀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책을 집으신 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에 제동을 거는 4가지 편견. 신입이었을 때를 되돌아보니 스스로 아이디어에 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떠올려 보세요. 악셀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아이디어의 악셀은 아이디어의 발상법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상법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온갖 방법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저도 각가지 아이디어 발상법을 조사하고 찾아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를 하나도 생각해내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이디어 발상법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이디어 발상에 재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맨 처음 할 일은 악셀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동시에 밟아버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일입니다. 브레이크는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 라고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학생이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아이디어 발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채 악셀 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악셀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의 브레이크를 스스로 밟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대단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만한 재능이 없다는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안타깝게도 브레이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되는 편견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디어로는 제로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편견. 둘째, 자신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편견. 셋째, 홈런급 아이디어야만 한다라는 편견. 넷째, 옳은 것이 정답이라는 편견. 이제 이 4가지 편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본인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해 보세요.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해도 아이디어를 내기가 쉬워질 테니까요. 아이디어라는 제로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편견.
아이디어의 위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많습니다. 저는 토머스 에디슨, 히라게 겐나이, 헨리 포드와 같은 분들을 좋아해서 예전부터 그들을 동경해 왔습니다. 그들을 제 마음대로 천재라고 추앙하며 그들처럼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은 번득임이 있어야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브레이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디어라도 문득 스친 사소한 생각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스스로 하찮은 것이라며 떨쳐내고 있었습니다. 천재들에게는 나와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렇기에 보통 사람인 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편견, 이 아이디어 발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제로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으로 번득이는 발상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업계에서 활약하는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는 내가 멋대로 상상했던 천재와는 달리 뒤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부터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와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작품이나 사례를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나요? 그러면 모두가 하나같이 공부한다고 대답합니다. 더욱 이 활발하게 활약 중인 사람들일수록 광적인 수준으로 머릿속에 과거의 작품이나 사례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말을 찾아보면 그들의 생각에 공통점이 보입니다. 예술은 도둑질이다. 파블로 피카소. 내가 공부할 유일한 예술인 뭔가 훔쳐올 만한 게 있는 예술이다. 데이비드 보위.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오리지널이라고 말할 때 그 10중 8구는 그 작품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참조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조너선 리슨. 매우 좋다고 생각한 누군가를 따라하자 모방하고 또 모방하고 또 모방하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야마모토 요지. 어떤 것도 모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살바도르 달리. 당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도용과는 다릅니다. 이 점에서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과거의 작품에서 그 구조와 기술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거나 기존의 생각과 요소를 발전시키거나 기존의 아이디어나 요소끼리 조합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제로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감이 조금 덜어지지 않나요? 공부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 성실한 저에게도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창의적이지 못하다라는 편견. 지금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데 애초에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는 어린이는 1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중 99개를 훔쳐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는 천진난만하고 항상 본질적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발상 그대로 어른이 된다면 아이디어 싹을 많이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99개를 사람들이 훔쳐간다는 말처럼 제로에서 창출해야 한다. 홈런급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여야 한다. 옳아야 한다라는 편견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굳혀가면서 스스로 아이디어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 도쿄 계열 시나퓨슈라는 영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는 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려서는 안 돼라는 편견. 그렇다면 어른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아이디어를 내는 일에 자신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거의 손을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창의적이지 못하다 라는 편견이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의 주변에 영향을 받아 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아기 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없으므로 하다못해 눈앞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환경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번득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싹은 매우 열입니다.
그것을 시시하다라며 부정해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싹은 따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개인은 물론이고 팀, 회사 그리고 사회 전체가 생각한다면 지금의 환경은 분명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조직 행동학 전문가인 에이미 에드먼스니 1999년에 처음 주장한 심리적 안정감은 팀의 다른 구성들이 자신의 발언을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성원끼리의 관계성에서 이 팀 내에서는 구성원을 발언이나 지적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감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틀려서는 안 돼 라는 편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의미 있는 것이라고 피드백함으로써 모두가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디어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 번째 장,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술에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미친 아이디어에 관련해서 이 말에서 나온다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를 꾸며내야 될지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화해야 될지 많이 적극적으로 실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다 뿐이지 이거를 실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책에서 나왔듯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아이디어가 누군가에 진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제 직업에서 접목시키기를 이 공부 있었으면 제 직업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화물차 트럭을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시중에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수리 방법을 가지고 그게 이제 특수 이 정비사들에게만 필요한 아이디어일 수 있고 저에게만 필요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 소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이걸 또 실현화하고 그런 공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생기지 않을까. 소수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시작을 해보고 이제 뭐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났으면 이거를 이제 대중화하여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디어스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아이디어스 어플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도 바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루에 대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SNS나 다른 SNS 아니면은 이제 소셜 그런 거래 어플을 많이 안 들어가 보게 됐는데요. 이제 한 번씩 가끔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구경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